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영끌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신가요? 최근까지 집값이 계속 올랐다고 하니까 아직도 내가 산 가격보다는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정말 힘든 시간은 기다리고 있죠. 영끌이라는 말,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모아놓은 자금 없이 일단 대출로 많은 부분을 땡겨서 들어오는 수요가 생긴 이 시점과 맞물려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빚을 낸 후에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바로 영끌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을 줄임말로 표현을 한 건데, 이러한 용어로 대변되는 2030 그리고 40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초창기 영끌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기사가 쏟아졌죠. 실제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사기에도 버거운 수준까지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올랐고, 그로 인해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죠. 혼인신고까지 미루면서 각종 대출을 편법적으로 활용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천재로 칭송됐습니다. 5억 집을 사는데 4억이 전세자금 대출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1억을 마련해서 집을 산 젊은 세대를 정말 천재적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들 현금 1억은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이 1억 또한 부모 찬스 아니면 직장에서 해주는 대출 온갖 것들을 끌어모아서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을 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대박을 꿈꾸며 비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용거래 이용자 잔고가 21조 원대에서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코스피 3,000 넘었을 때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약세장이 벌어질 경우에 반대 매매로 이어지면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될 거로 보여지죠. 어쨌든 이들 또한 자기 돈이 아니라 빚을 통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가서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이었던 자산 시장이었으니까 이런 게 가능했었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곡소리가 나고 있죠. 반대 매매의 경고음이 켜져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방식, 미수거래 방식을 쓰는데, 자기가 보유한 투자 원금 이상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고 주식을 산 다음에 사흘 후에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의 형태입니다. 결제 대금을 못 내면 증권사가 강제로 하한가에 팔아치우죠. 반대 매매 후에도 남아있는 미수 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빌린 돈 못 갚아서 반대 매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하루에 지금 167억씩 청산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끌에서 아파트 산 천재 신혼부부 지금도 보유하고 있겠죠. 당연히 이들 버티고 있지만 이들도 빚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주식과 똑같이 반대 매매 상황에 들어갑니다. 경매죠. 근데 경매도 지금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게 시장의 상황이에요. 작년 6월 이때도 거래가 없었지만 계속 오른다는 시장이었죠. 그때 대비해서 지금 낙찰률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40%도 낙찰이 안 돼요. 부동산 시장, 주식처럼 반대 매매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팔리지가 않는 시장이 됐어요. 자산의 거품기에 넘치는 유동성을 타고 천재로 칭송받던 사람들, 이제 이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습니다. 결말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금은 까먹고 부채만 상환하고 털털 털리거나 아니면 버티다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주식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를 통해서 강제 청산 당합니다. 가장 저금리에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빚을 진 사람들, 이제 연체는 불보듯 뻔하죠. 빚쟁이로 전락할 시점에 왔습니다.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언론의 수많은 부추김을 통해서 양산됐고, 이는 역대 최대의 가계부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가계빚이 세계 1위다. 입이 아프죠? 근데 이제 기업 부채 증가 속도도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아주 심각한 부채 위험을 갖고 있고, 물가는 계속 치솟아 오르고 있죠. 이러니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전체 경제 규모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기업 부채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탠 거 가계대출이 막히니까 기업대출로 우회적으로 대출받는 가게가 있기 때문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채도 이렇게 심각한데 숨어있는 빚은 워낙 많이 있죠. 전세보증금 세입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만기 때 돌려줘야 되는 무이자 차입금과 같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규모만 해도 85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19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전세보증금 850조, 여기에 대부분의 가계가 해당하는 자영업자 대출 900조까지 GDP 대비해서 100%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빚을 지금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대략 3,500조에서 3,700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세계 1위의 부채 공화국인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가계가 힘들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버텨내려면 나라가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나라 또한 여력이 없어요. 자산시장의 호황을 타고 부동산이나 주식거래 이런 거 통해서 세금 많이 걷어들여서 세수가 넘쳐났었다고 막 이랬죠. 이 돈을 코로나 극복 또 물가 안정 뭐 이런 거 하려고 다 썼습니다. 세금 감면과 유예를 통해서 걷어들여야 할 세금마저도 못 걷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들어갈 구멍은 너무나 많죠. 집값이 오른다고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퍼준 대출, 저금리, 정책금리 해주면서 보존해주고 있고 또 LH, 허그 이런 공기업의 적자폭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자산시장이 꺼지면서 돈 더 들어올 구석이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인데 추경까지 단행을 했어요. 코로나 손실보상 62조 추경이 의결이 됐죠. 이거 하면서 했던 얘기, 세금을 더 거둘 거로 예상되는 금액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 안 하고도 이거 가능하다고 하면서 미리 땡겨 쓰겠다, 충분히 쓸 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급한 거 하겠다고 하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가능할까요? 거래가 활발한 시기에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지만 못 거두면 적자 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를 대거 발행하게 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을 흔들 우려가 있는데도 일단 돈을 썼습니다. 그 돈 어디 갔죠? 가뭄의 단비처럼 이 돈을 쓴 사람도 있겠지만 그 돈을 코인에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다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구일미처럼 뿌렸지만 지금 나라 곳간도 텅텅 비고 있습니다. 가계의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되는 나라의 곳간은 비고 있고 또 이를 대체할 만큼 돈이라도 많이 벌어들이면 좋은데 그것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경제가 침체기로 가고 있죠.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가 우려되고 경제 성장률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재정 적자 이미 만연한 상태인데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은 없어도 기술이 있어서 그나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선방에서 흑자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경상수지마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어요. OECD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를 지금 하향 조정했죠.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에서 빠른 금리 인상이 이어지니까 내수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 침체의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팔아도 적자인 이유, 우리나라 돈값이 달러에 비해서 너무나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외환 보유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이죠. 국가 신인도를 떠받치는 게 외환 보유액과 재정 건전성인데 지금 양축 모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석 달 만에 77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돈 달러로 바꿔가지고 지금 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이 돈을 썼습니다. 4월 돼서 이제 85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1월 달에 그랬는데 4월 돼서는 더 많이 줄어들었죠. 4,493억 달러,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하느니 환율 안정을 위해서 달러를 내다 팔아가지고 보유액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환율까지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고 있는데도 환율이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죠. 강달러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자꾸 쓰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는 이유, 달러로 비싼 값에 자재를 사와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니까 이거 많이 팔아도 적자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면 금융위기급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나라에 빚이 많고 우리나라 돈 갖고 있으면 계속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환율이 폭등했던 4월 외국 금융기관한테 빌려서 쓴 돈이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율이 치솟아 오르는데 갖고 있는 달러가 없으니 외국의 금융기관한테 빌려서 이걸 메꿔냈습니다. 만기 1년 이하 단기 차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 유출 시 외환 변동성은 더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런 기사가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이유, 지금 사력을 다해 막고 있지만 결국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가 환율 안정시키려고 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1280원입니다. 최근 3년 내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달러 인덱스 또한 10년 내 최고치로 전 세계 유일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 가치가 굉장히 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1% 오르면 이는 또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죠.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비싸지면 그만큼 수입해 오는 금액이 높아지고 결국 이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보면 환율 상승 속도가 하루에 1.15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르게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상대적인 돈 가치라고 볼 수 있는 환율이 하루에 20원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환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적극 방어 중인데 역부족입니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외화는 더 빨리 유출이 일어납니다. 외화가 유출되면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또 지금의 상황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방어 불가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물가가 치솟고 긴축을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우리나라 또한 가계부채 문제를 이유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가 상승을 했습니다.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가 닥쳤다고 미국도 난리가 났어요. 팬데믹 극복을 위한 막대한 유동성 공급 정책,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 물가 상승 요인이 존재하고 있기에 지금 예상했던 걸 훨씬 뛰어넘는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동안 파티를 즐겨왔던 자산시장 모두 맥을 못 추고 있어요. CPI 발표한 날 급락을 했죠.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인플레가 길어진다는 공포에 뉴욕 증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국은 그나마 견조한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플레 때문에 긴축이 장기화될 걸로 이제 예상되니까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주식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연준이 빅스텝 두어 차례 하고 말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쇼크의 3대 지수는 털썩 주저앉았고 1000슬라라고 했던 테슬라 600슬라가 됐어요. 두어 차례 빅스텝하고 연말까지 꾸준히 올리면 2.75% 정도 기준금리를 보일 걸로 예상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시장의 판단이 섰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 되면 기준금리 몇 프로가 될까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공격적인 빅스텝에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에 긴축의 공포가 덮쳤어요. 인플레가 너무 확실해졌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보다 더 확실하게 끌어올리도록 강요받게 됐다고, 그래서 11년간 유지해왔던 마이너스 금리, 초저금리 상황을 이제 거두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서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때도 유럽 중앙은행 꼼짝도 안 했었는데 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그것도
단지 한 걸음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플레가 확실히 둔해진다는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빅스텝을 이어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유럽마저 빅스텝을 시사하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240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이제 비관적인 기사들이 슬슬 나오죠. 글로벌 긴축 공포에 투심이 악화되고 있고 외국인들 지금 셀코리아에 들어갔어요. 이틀 새 1조 8천억어치의 주식을 팔아 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은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이는 또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 국채 금리도 급등을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지금 계속 버텨왔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 남유럽 국가들은 비상에 걸리게 됩니다.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유럽 경기를 떠받쳐 왔죠. 이탈리아 같이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안정적으로 경제 운용을 하면서 회생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7월이 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죠. 점진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채권 시장의 패닉을 피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물가 상승으로 봐서는 점진적이 아니라 빅스텝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라면 부채가 많은 나라들 채권 패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일본 같은 경우 연내 긴축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일본은 주요국 중 국채 금리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치솟는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돈풀기를 했던 페드, 그 시기를 잘 넘긴 것도 모자라 자산시장의 화랑까지 이뤄냈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죠. 돈풀기가 너무 길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세계 경제에 오일 쇼크급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달 만에 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했고 미국 같은 경우 2분기 연속 역성장을 우려하고 있죠. 중국의 봉쇄, 미국의 빅스텝이 반복되면 세계 성장률은 더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물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으니 S의 공포는 짙어지고 있어요. 80년 만에 최악의 침체를 겪게 될 거라고 세계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죠.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데 지금 집 사서 잘했다. 나는 대출금이 있지만 집값은 올랐기 때문에 부자 됐다. 배 두드릴 수 있을까요? 빚내서 집 사면 월급이 순삭이죠. 그러니 매물이 쌓여 있어도 집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실거래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대선이 지나고 나서 매물이 약 27%나 늘어났는데 거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작년에도 거래량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작년보다도 더 안 팔리는 정말 거래의 암흑기가 왔습니다.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상관없고 앞으로 살 사람들만 못 사는 환경이 됐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지금 안 산 사람들은 그만큼 빚도 안 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5억을 빌려도 3년 전보다 월 이자 부담이 70%나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빚내서 집 사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안 빌린 사람들한테는 아무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5억을 빌린 사람 보금자리론이 아닌 이상 다 금융채 연동해가지고 무늬만 고정금리입니다. 3년 전에 2.5%로 빌렸다고 해서 30년 동안 2.5%로 빌리는 게 아니라 이자가 상승하는 이 시기에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빚 안 내줘서 집 못 산다 그렇게 아우성을 쳐댔지만 안 빌려가고 있죠. 빚부터 먼저 갚자고 하면서 대출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있는 빚도 줄이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 오는데 뭔 또 빚을 내서 집 사라고 하는지 이거 50년 동안 상환하게 할 테니까 빌려가라고 한다고 지금 턱턱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빚을 낸 사람들 80%가 변동금리로 빌려갔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기준금리가 1% 가까이 올랐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 안에 1% 이상 더 오르게 되고 시장 금리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먹고 사는 데 쓰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수 33%, 식용유 23%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먹고 쓰는 돈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50% 가까이 올랐고 외식 물가도 10% 이상 올랐죠. 빵값도 오르고 밀가루 값도 오르고 돼지고기, 닭고기 세상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유동성 완화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계를 반대로 돌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를 예정이니 금리에 대한 공포도 점점 커져가고 있죠. 연 5% 이상 대출자가 8년 7개월 만에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대출을 받으면 또는 대출의 만기가 돼서 다시 연장하게 되면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세는 사라지고 매물은 쌓이고 있고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서 3억이 뚝 떨어졌고 삼성동 30평 아파트가 7억이 빠졌어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떨어지는 초창기입니다. 이런데도 8월의 전세 수요 매매 전환 여부에 따라서 올해 서울 집값의 향방이 가늠될 것 같다. 전세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나요? 금리가 치솟아 오르고 전세 대출로 여지껏 버텨왔는데 그 대출에 대한 부담 전세 사는 사람은 없을까요? 똑같은 상황이고 그들 또한 함부로 빚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이자 내느니 차라리 월세 살겠다고 하고 있죠. 10건 중 6건이 월세 거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나라 안 올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현실화됐고 공식화됐습니다. 디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성장도 안 되고 물가도 낮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는 치솟아 오르면 정말 지옥과 같다고 이러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부터 차례로 집어삼킨다. 이 무서운 이놈의 이름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앞으로 닥칠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바로 영끌 비투족부터 차례로 삼켜질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